힌디어도 영어도 못 읽던 인도 아이들이 600년 전 조선의 문자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교육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단 며칠 만에 자신감을 갖고 글자를 조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규 수업도 정부 정책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바뀐 건 글자의 원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600년 전 조선에서 태어난 문자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조롱도 받았고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외국 문자 실험이라며 항의했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인도의 가장 소외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비샬 샤르마입니다. 전직 구글 인도지사 교육 파트너십 팀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리딩 브릿지라는 비정부 교육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매끄럽게 잘 짜인 엘리트 교육의 한복판에 있었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저에게 글자를 안다는 건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직접 찾은 그 세상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의 마을 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교실마다 책상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날짜와 수업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아이들은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단어는 있지만 읽지 못했고 그림은 있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스템일까? 교사일까? 아니면 문자 그 자체일까? 누구보다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달려오고 손을 들고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데 글자를 만나면 멈춰버립니다. 포기한 눈빛, 자신을 작게 만드는 목소리.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저는 그 권리가 아이들 손끝에서 멀어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2019년 우타르프라데시의 한 마을 학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석률은 95%, 그러나 3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은 1학년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 교과서를 펼친 아이들이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하는 상황. 힌디어와 영어가 교과서에 공존하지만 둘 다 아이들에게는 벽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교사를 탓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힌디어의 데바나가리 문자, 타밀어, 벵갈어, 영어, 인도 교육 시스템에서 문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가 빼곡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끝없는 반복 암기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아이가 책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그냥 그림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지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접근 방식 자체의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 문해력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통계 오류인 줄 알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문해율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걸까? 궁금증에 한국의 교육 제도와 문해력 정책을 살펴보던 중 저는 한 단어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한글. 15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이 문자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든 자음, 철학적 상징을 담은 모음. 배우기 쉬운 문자를 넘어 배우게 만드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온라인에서 기초 한글 교재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음은 혀와 입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과학이자 예술 같았죠. 며칠 만에 저는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문자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빌려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이해시키는 훈련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NGO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활용한다고요?
보수적인 학부모들 반발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우려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프로그램 이름은 소리의 달이라고 정하고 실험은 NGO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괜히 문제되진 않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자비로 교재를 출력하고 한 땀 한 땀 만든 카드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이들 앞에 선 순간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처음 수업에 모인 아이들은 무표정했습니다. 반쯤 체념한 눈빛, 또 이상한 걸 시키겠지 하는 무력감이 교실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기억이라는 자음을 꺼내 들고 이건 내가 소리낼 때 입 안에서 혀가 닿는 모양이야 라고 말하며 입 모양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아를 꺼내 들고 두 글자를 나란히 놓자 가라는 음절이 탄생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메이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샤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만들 수 있겠네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작은 반응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실험 생각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릴지도 모른다고요. 수업이 일주일을 넘기자 교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춰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부터 교실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종종 교실에 남아 자음과 모음 카드를 들고 서로 조합해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흥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라는 것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임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기역과 아가 합쳐지면 아가 되고 니은과 아가 합쳐지면 나가 됩니다. 이 조합 방식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따라 말하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곧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로 힌디어도 배울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몰랐던 글자도 쉽게 배울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빛났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고 조용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이건 니은이고 이건 아야 라고 가르치며 소리를 흉내내고 자기 이름을 카드로 만들기 위해 순서를 바꾸고 색깔을 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샤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만들 수 있겠네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작은 반응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실험 생각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소식은 지역 교육청까지 전해졌습니다. 커리큘럼 부국장인 라젠드라 프라사드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힌디어와 산스크리트 전문가로 전통 교육 시스템의 수호자였습니다. 수업을 지켜본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래 문자 실험이라니 교육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소리와 글자의 원리를 깨닫는 훈련입니다. 라젠드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보고서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반작용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즐거워할수록 학교 내부에서는 경계심과 반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회의 자리에서는 이 보조 프로그램이 학교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복도에서 저를 스치며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수업에 대해 묻는 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장 날선 반응은 일부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끝나요. 교과서 공부는 언제 하죠? 이건 글자가 아니라 놀이잖아요. 교무실 안에서 마치 제 수업이 본 수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도 거세졌습니다. 어떤 이는 전화로 우리 아이가 요즘 이상한 외국 글자를 써요.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이게 뭔가요? 라고 따졌고 한 어머니는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가 힌디어도 제대로 못하는데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가 그들의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출석률, 질문 빈도, 쉬는 시간, 자발적 학습 시간 모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의 공식 회의에서 라젠드라 프라사드 부국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외래 문자를 활용한 수업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 뒤에 진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 복도에서 라젠드라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당신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젠드라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애가 며칠 전 자기 이름을 써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글자에 손도 대지 않던 아이였는데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그 수업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보고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식적인 반대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실험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조용한 지지는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2달 후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주 조심스러운 중립적 메시지였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순 없지만 NGO 차원의 확장은 막지 않겠다. 단호한 부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학교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점점 제 수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 슬그머니 제 수업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용히 건넨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반 중간에 앉아있던 리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동생도 이 수업 하고 싶대요. 이거 우리만 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만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들이 무언가 소중한 걸 배우고 있다는 자각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단지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그들은 자신 안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 그 말은 단지 동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간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직 공식이 아닙니다. 정부의 인증도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부터 교실 앞을 서성이는 아이들. 자신이 조합한 글자를 들고 와 이게 제 동생 이름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 표정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기 이름조차 못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자음과 모음을 놀이처럼 조합하며 읽을 수 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교사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 제 수업을 멀리서 지켜보던 수학 교사는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글자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네요. 이건 숫자와 통계를 넘은 변화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름을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문자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한글은 그 문을 열어준 첫 번째 열쇠였을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배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은 어느 시험 성적보다도 깊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실험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언젠가 아주 큰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들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한글이었고 그 끝은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지금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의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단지 읽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법,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글자, 그리고 그 글자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아이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가장 따뜻한 혁명입니다. 지식을 나누기 위해 만든 문자, 모두를 위한 과학.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은 국경을 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자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